이걸로 0.73% 포인트 차로 졌어. 나도 안 참았어. 드디어 대장동 사건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2022년 3월 9일에 윤석열을 이 0.7%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건 대장동 사건이 맞아요. 1번이고 네. 당연하죠. 2번 그 사건을 야 대장동 부패 사범 이재명 맞네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던 근거는 언론이죠. 네, 맞아요. 대다수 언론은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네 예. 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당시에 2022년 2월 25일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하잖아요. 네네. 이 사건 좀 기억하실까 싶어서 그때 영상 9번 영상 한번 9번 영상 보시죠. 그 토론 한번 볼까요? 네.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 그게 아유, 부인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팩트 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구속 기소를 한 아니 사안.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아니 2년 6개월 불법 실형 대출이 받았잖아요. 아니라 뭐 무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커미션 받아먹은 거를 또 기소를 안 했다면서 왜 또 불법 대출이?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자, 그럼 것까지. 3부 토건은 왜 봐주셨어요? 자,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물어보세요. 야, 저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윤석열이는 지가 과거에 수사 덮어준 거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뉘앙스가 지금 보면 딱 그런데 당시에는 저러고 이제 넘어간 거죠. 넘어갔는데 와. 제가 이제 저 토론 4일 전에 JTBC에서 2022년 2월 21일에 남욱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남욱이 얘기합니다. 당시 만배형이 박영수 소개시켜 줬고 조우영이가 그래서 수사를 피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왔다고 들었다. 저는 그거를 보도했어요. 사실 보도했죠. 거기서 끝났어야 되거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맞아. 제가 보도했을 때 대다수 언론이 대충 그냥 외면을 해버려요. 맞아. 뭐, 왜냐면 이거는 그거 이재명한테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 검찰 수사 기록 정도 나오면은 팩트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도 제가 그때 보도를 했어요. 네. 소위 말하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가장 엑기스는 노래방에서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셋이 나눈 대화예요. 여기서 그 대장동 1호 숨은 지분의 주인이 누군지 유동규다라고 나와요. 멘트가 공개했어요. 네. 그냥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 JTBC에서 보도했는데도 당시에.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재판을 받잖아요. 저도 윤석열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자들이 재판 받고 있고 뉴스타파 김용진 한상진 받고 있고 저 받고 있고 네. 받고 있는데 저희 재판을 하다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태까지 뭐가 나왔냐면 윤석열 주임검사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 저축은행 수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실무 책임자. 조우영이는 지금 수사 대상 아니었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참고인이었어. 윤석열 손으로 조우영이를 출국 금지시킨 게 나왔어요. 출국 금지 요청서가 윤석열 도장 찍힌 게 재판에서 나왔어요. 참고로 그 조우영이가 브로커입니다. 네. 네. 대장동 이제 대출을 끌어다주고 커미션 10억 3천만 원 받았다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최초에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얘가 변호사비를 박영수한테 특검 1억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변호사비를 조우영이가 나 이 박영수한테 사건과 1억 5천. 아무 관계 없는데 괜히 변호사를 선임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을 1억 5천을 줬어요. 그 중에 5천은 성공 보수로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무엇에 대한 성공일까요?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는 근데 이번 주 지난 화요일에 뉴스타파 재판에서 어마어마한 게 튀어나온 거예요. 뭐냐? 뭐야? 지금 저 아까 윤석열이 얘기하대요. 뭐 불법 커미션 뭐 받은 거를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알고 뭐 하면서 그건 정상 대출이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대장동 전체 땅에서 시행 권리 시행사의 대표는 이강길 씨였습니다. 이강길 씨가 조우영한테 10억 3천 알선 그 수수료를 준 거예요. 네가 저 대출 끌어왔으니까. 그럼 이걸 대검 중수부가 그때 2011년 수사할 때 알았을까 몰랐을까가 쟁점이잖아요. 검찰은 여태까지 저희 수사하면서 그거 뭐 알 수도 없었고 몰랐어. 그건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 라고 했죠. 근데 이강길 씨가 화요일에 법정에 나와서 이강길이 나왔어요. 자기가 돈 준 사람이잖아요. 나왔어. 예, 일단 자료 1번. 이강길. 검사가
물어봅니다. 대검 중수부가 증인을 조사할 때 조우영에게 돈 준 적 있냐 이런 질문 한 적 있나요? 라고 하니까 이강길 씨가 그 워딩을 하면서 묻진 않으니까 대검 중수부가 꼭 당신이 지금 물은 것 같이 10억 3천 돈 준 적 있나요? 이렇게 묻진 않았고요. 대검 수사관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검사님은 아니고 키가 컸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해도 지금 분위기 파악 잘 안 되잖아요.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건 곽수환 씨가 좀 해주시죠. 야 떨린다. 이거는 이강길 당시 시행사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어요. 자 이번에 법정 진술한 겁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 조우영 다른 데로 돈들이 나간 것이 있는데 전체 우리가 어떤 취지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좀 뭐가 있는지 이 정도 간단히 묻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검에서 전부 다 사실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 저희 대출 자료와 수수료 자료들이 전부 부산저축은행에 있었고 대검에서 부산저축은행 모든 자료를 가져가서 하나하나 저한테 묻는다 생각을 했었고 당시 면담 형식이었지만 수사관님이 조우영 범죄 사실을 물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대출 실행이 어떻게 됐는지 또 조우영은 왜 관여가 됐는지 그리고 조우영이 다른 현장에도 이렇게 있는 것 같던데 우리는 어떤 명목으로 조우영한테 돈을 줬는지 이런 정도는 물어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대검이 부산저축은행에 압수수색해갖고 모든 자료를 다 들고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우영에 대한 이야기는 콕 집어서 물어보더라. 이 돈 왜 준 거니? 라고 물어봤다. 근데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고 해요. 왜? 면담 형식으로 그냥 했다는 겁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대북송금 사건도 그렇고 출정시켜서 불러다가 조서 작성 안 하잖아요. 다 면담하면서 짭니다. 짜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지금 2011년 3월에 면담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내가 당시 대검 수사관한테 얘기 다 했고 아니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습니다라고 했죠. 그럼 대검 수사관은 조우영의 범죄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결론부터만 얘기하면 조우영 기소됐어요 안 됐어요? 조우영은 입건이 안 됐죠. 아예. 이건 자체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변호사가 누구야? 윤석열의 형님 박영수야. 자 보십시오. 이 자식아 했나? 이걸 어떻게 참냐? 바보 같은 놈들아. 이걸로 0.73% 포인트 차로 졌어. 나도 안 참았어. 자 이렇게 되면 혀다 물으면 안 돼 너. 이렇게 되면 검사가 당황하죠. 이강길이 왜 이래 미쳤나? 검사가 깜짝 놀란 거야. 아 이번에 아니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법정에서, 얘기야? 우리 큰일 났네 하면서 법정에서 예, 그 다음 3번 자료. 검사가 뭘 물어봤던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해. 이강길이 조우영한테 돈을 줬는지 이런 부분은 딱 물어봤습니다. 지금 인증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 증인에게 당신 조우영에 10억 3천 줬지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기 김만배 측 변호인이 야. 검사가 지금 계속 증인을 겁박하고 있다. 와, 이 재밌네. 라고 하면서 여기 끝이 아니에요. 근데 저 검사가 그 윤석열 라인이야? 이번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왜 저렇게 이거 왜 중요하냐면 검사 공판 검사가 다 바뀌었어요. 인사가 나가지고 원래는 수사하던 애들이 들어왔었어요. 수사하던 애들이 대장동 수사하던 애들이 대장동 재판에 계속 들어갔잖아요. 네. 싹 다 바뀌어가지고. 네. 근데 이 검사는 제가 항상 그래요. 검찰은 그냥 검사 동일체라고 그냥 그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검사도 야 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큰일 나는데. 딱 관련이 없는데 얘는 수사 검사 아닙니다. 근데 왜 저렇게까지 해? 같은. 왜냐하면 검찰의 공사니까.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뒤집힐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물어본 건데 여기서 끝났으면 신고할 뻔했는데 보니까 대박이네 오늘. 2011년 3월에 대검 수사관이 불러다가 야 조우영이 돈 준 거 얘기 다 자백 다 했죠. 했댔잖아. 하고 나서 수사관이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요 다음 달에 조사할 테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조사하기 전에 확인서 하나만 써와요. 확인서. 무슨 확인서? 확인서. 4번. 뭔데 또? 확인서가 뭐냐? 이게 잘 안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네네. 아까 윤석열이 TV 토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차명 SPC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은 부동산 시행하면 안 돼요 지금도. 근데 얘들이 자기 돈 빼가지고 예금자 돈 빼가지고 시행사를 몰래 차려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한 거야. 그게 부동산 SPC. 그게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확인서에 이강길 씨가 부산저축은행이 본 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체의 지분이 없다. 지분이 없다는 걸 확인합니다라는 걸 써줘요. 그럼 이강길이 이걸 왜 썼는지 또 법정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5번 자료 보여주시면
변호인이 그러니까 이 문건 확인서 작성할 때 조우영과 협의가 있었다라고 묻자 네, 다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제가 확인서에는 당시 이제 조우영의 개인적인 건 물었지만 저한테 제출 확인서를 요청할 때 수사관님께서는 조우영 건 빼고 개인적인 약정서는 빼고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확인서를 좀 내달라고 해서 제가 저렇게 썼던 겁니다. 와, 조우영이를 계속 끝났죠? 빼야 돼. 와. 이게 진짜. 1155억 원을 빌려와가지고 10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에 아까 대출 수수료 준 거 이거 자체도 불법이에요. 수사해야 되는데 대출 그 커미션을 은행에 100억 주고 조우영 등등등등 해가지고 얘들이 1,055억 중에 한 200억을 지들 마음대로 흥청망청 썼어. 근데 그 흥청망청 쓴 자료가 부산저축은행에 있었어. 대검이 압수를 다 했어. 분석해서 보니까 조우영이가 많이 먹었거든. 그러니까 수사관이 물어본 거예요. 당시에 대검은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과 한 몸이란 거를 알고 있었다는 이강길 진술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검찰 진술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근데 중요한 거는 수사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우영 거는 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네. 그 부산저축은행은 아무 관련 없는 걸로 저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없고 그냥 순수한 대출인 걸로 약정서 써와. 확인서를 딱 써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강길을 조사를 해요. 이강길 정식으로 불러서 이제 검사 수사관이 조사를 해. 조서를 남겼어 그거는. 정리할 남겼는데 했으니까. 그때는 조우영을 안 물어봐. 그때는 조우영의 조자도 안 나와. 정식 조사 때는 세판 깔았으니 왜냐면 기록이 남은 자, 법이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 뭘 했냐 조우영이 2011년 3월 1일자로 박영수를 선임한 거예요. 박영수 윤석열의 형님 아니야. 선임한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이강길이 수사관이 이강길한테 전화하기 전에 조우영이 전화 갈 거니까 곧 얘기 잘하라고 코치까지 해줘. 그게 지금 이번 법정에서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진짜 더럽다 더러워. 자 그러면 이강길이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저 한 사람의 증언을 어떻게 믿어? 항상 검찰은 그러니까. 네. 6번 자료 보시면 조우영의 범죄 사실은 너무 많은데 이제 여기서 핵심만 대출 수수료. 저 사람이 조우영이에요. 얼굴은 또 처음 보네. 처음 보지. 나한테는 뭔가 전술 속 인물이야. 얼굴은 또 처음 보네. 약간 닮은 것 같은데. 약간 검사상인데. 부산저축은행 회장 처남이죠. 전함인데 이제 당시에 저 당시에 조우영이 2011년에 2010년 한 10월 11월 경에 대장동 알선 수수료 10억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거 뭐 현금으로 받습니까? 계좌로 받잖아요. 다 계좌로 받았고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2011년 2월이 저축은행 사태가 빵 터질 때예요. 그때 수원 망포동 시행사 사업자한테 10억 1,500만 원을 받아요. 네. 계좌로 받았겠죠. 네. 그때 당시 시행사 대표가 노양은 씨였습니다. 모양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이름은 세움 시행사 세움이라는 데였어요. 네. 이 세움은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수사 대상 리스트에 포함됐던 회사예요. 그러면 세움의 모든 계좌를 봤을 거 아니에요. 모든 계좌를 봤는데 저축은행에서 받은 돈 70억 중에 10억 1,500만 원을 조우영한테 계좌이체를 쏴줘. 받겠지. 그 기록이 있죠. 있겠지. 있죠. 여태까지 전 심증만 있었고 제가 증거가 없었는데 증거 나왔어? 이거에 대해서 7번 자료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이강길 씨가 재판에서 노양은 회장님도 저한테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전화상으로 조우영한테 준 걸 대검에서 유선상으로 물어봤는데 너는 어땠냐라고 물어봐서 저한테는 상세히 묻지 않고 총괄적으로 물어봐서 간단하게 대답하고 저는 끝났다. 뭐 이런 대화도 하고 노양은 회장님도 자기도 그럼 조사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확인하기도 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노양은이 회사 자체가 이권이 됐기 때문에 불법 저축 부산의 저축 돈이 원래는 조우영 회사에 있던 걸 빼준 거예요. 글로. 근데 어찌 됐든 노양은한테 대검에서 야 조우영한테 이거 왜 줬냐고 물어본 거예요. 10억 1,500만 원을. 이런데도 몰랐다고 합니까? 그리고 당시에 조우영은 대출 그러니까 브로커가 아니고요. 정확히는 조우영은 부산저축은행의 뭐랄까 황태자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지금 최강욱 의원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용인에. 그거 조우영이 지은 겁니다. 이 최강욱 최강욱 의원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왜 그래? 자, 왜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최강욱 의원이 지은 그 최강욱 의원이 짓지 않았지. 빌라가 용인에 있는 빌라가 빌라가.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이 빌라. 차명 SPC로 지은 곳이에요. 빌라. 최강욱 의원은 그래서 조우영을 잘 압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조우영이가 박영수를 선임하기 전에 네. 이 정도 이분 쓰면은 자기 살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 저희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산저축은행이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업장의 대표도 했지. 네. 대출 알선 수수료 불법 주소 수십억을 받았지. 심지어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대출금을 빼돌려 가지고 배임 혐의까지 있었어요. 이 수많은 범죄 혐의를 아무것도 몰랐다고 얘는 수사 대상 아니었다 이랬는데 이번에 용코로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 검찰이 너무 썩었어. 그렇지. 맞아. 윤석열의 형 하나 딱 변호사로 선임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걸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윤석열이 씨. 화요일 재판에 제 재판 하니까 저는 안 갔고 이제 김용진 한상진 기자 피고인으로 있고 기자단에서 대표가 와가지고 재판을 다 워딩을 치잖아요. 그리고 기자단에 공유하죠.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나는 지금 처음 듣거든.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전 이게 더 쇼킹한데 우리는 지금 검찰 개혁만 일단은 이게 중요하니까 얘기하는데 네. 검찰이 힘을 갖는 거는 검사가 스스로 힘을 못 갖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언론과 얼마나 친했습니까? 그게 핵심이지.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사건을 만들어가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거 언론 개혁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검찰 개혁도 힘든 상황이니까 제가 그렇지만 현재도 이 정도 워딩이 나왔으면 서로 쓰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기자들이 거의 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근데 그나마 그 재판 풀 워딩 녹취록이 있는데도 한 줄도 안 써요. 한 줄도 안 사실 써. 영화 내부자네. 진짜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대장동 대선을 치른 나라야. 그렇지. 그런데 이게 한 줄도 안 쓴대. 내용 한 자체를 줄 쓴 사람이 있네. 누구? 뉴스타파. 유사. 혼자 썼는데 자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런 매블쇼 같은 채널이 없으면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뉴스공장이나 매블쇼 와서 제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지상파에서 저 불러줍니까? 강성필은 잘 불러주더만. 근데 안 불러. 강성필 가서 이거 얘기하란 말이야. 강성필 이런 거 안 들고 아 이거 자료 다 줄 테니까 좀. 이런 거 얘기 안 해. 강성필은.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물어봐야 돼. 이게 완전 조우영이네. 아니 조우영도 저한테 대장동은 안 물어봤어요 이러더라고. 안 물어봤으니까 나 뭐 아무 문제 없다고. 조우영이 그래. 조우영이 저한테 대장동은 안 물어봤어요. 제가 왜 안 물어봤는지 그 앞단의 상황이 지금 이 폭로가 나온 거죠. 이런 얘기를 같이 해줘야 언론에서 다뤄준다. 당연하지. 그러면 인정. 그렇지. 어. 이게 안 돼. 언론 그런데 개혁해야지. 장인수에서 딱 끝나.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잖아. 이게. 사실은 이게 뿌리죠 오히려. 이게 이제 본질이고. 근데 이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포괄안보 동맹하고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안보 동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포괄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 분야만이 아니고 경제, 첨단 기술, 또 기후 협약과 같은 국제 협력 문제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라는 말씀이죠. 그건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공이 외교가에서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지금 윤 후보께서 새롭게 포괄안보 동맹을 하겠다면서 내세운 이 두 가지가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 합의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후보님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뭐 이미 구지개 있는데 구지개 새로 만들겠다. 예술군데 예술군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것도 이미 하고 있는데 또 하겠다고 그러셔서 왜 하고 있는 걸 또 하겠다고 그러냐 이게 말씀입니다. 글쎄요. 저는 하여튼 이런 다양한 분야에 군사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은 이 안보와 경제를 또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뭐 꼭 새로운 이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공약으로? 내가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글쎄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 그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네, 심상정 후보 발언하시죠. 네, 그 윤석열 후보님 그 지난번에 사드 산불 네. 그 폐지하신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뭐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거는 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그때 없다. 저희가 폐지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저희가 주권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야기 그 아닙니다. 사드 3불이라는 게 네.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이고요. 하나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거고 네네. 하나는 사드 배치인데 네.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 참여해서 유사시에 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거기까지는 상황이 아직 그런 것을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서 그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리고 그치. 한미 미사일 그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는 아직 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하실 겁니까? 아,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MD는 저는 필요하면은 지금 역대 감시정찰 정부가 자산에- 아무도 지금 역대 정부 누구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네.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할 수 저 있다. 초음속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개발되면은 그 대응하는데 한미 간의 그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그 획기적인 변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이나 또 미국 MD는 지금 역대 정부 어디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사드 문제 하나 남았는데 사드 수도권 방어는 매우 그 효과가 불분명한데 한중 파탄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동북아의 어떤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거든요. 요즘 선제 타격 얘기하시고 사드 3불 폐지 이야기하시고 말하자면 전략적인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런 발언을 지금 막 하고 계신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반면교사를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뭐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뭐 좀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축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또 그 방어를 위해서 한미 간의 감시정찰 자산이 공유돼야 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정부가 유럽에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하면서 북유럽에서 다들 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나토 미사일 그 센터가 독일에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사드 배치를 안 해요. 신청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독일에 만약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러시아와의 전략 균형이 깨지면 긴장이 고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종의 억지력이 돼서 말하자면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전략 자산 많이 갖다 놓고 선제 타격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지금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어떤 전략적 균형을 깨트림으로써 상당한 그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려놔서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시간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 네, 뭐 저도 연장선상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장에서 죽는 건 젊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너무 거칠고 또 난폭해서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꼭 필요하냐 반론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LSM도 이미 개발했는데 그걸 쓰는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로 이 선제 타격하겠다. 그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이제 좀 파악도 좀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좀 자제하시고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보관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그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힘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거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와 또 미인스크 협정 이런 거에만 지금 의존을 했는데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대선 토론 영상과 최근 터져나온 대장동 수사 은폐 의혹을 대조해보면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시 TV 토론에서 조우영을 본 적도 없다며 당당하게 패치 체크를 요구하던 모습 기억하시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실체는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의 도장이 찍힌 조우영 출국 금지 요청서였습니다. 대놓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0.73%라는 간발의 차이로 운명이 갈렸던 지난 대선, 만약 언론이 이 추악한 수사 무마 의혹을 제대로 보도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권력의 시녀가 되어 진실을 덮었던 검찰과 그에 동조한 언론의 카르텔을 이제는 부숴버려야 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